네, 오늘은 218페이지 매매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계약법 강론에는 15가지의 전형 계약이 있고 우리 시험 범위는 그중에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 범위라 그랬습니다. 그때 매매 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이 4가지 쌍무 계약, 유상 계약, 낙성 계약, 불효식 계약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도대체 매매가 무엇인지 그 의의는 이 4가지 중에 낙성 계약과 관계가 있어요. 낙성 계약이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란 말입니다. 가령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다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말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요물계약이란 표현입니다.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매매계약이다.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낙성계약의 반대말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 조문을 보면 563조요. 218페이지 563조 박스요. 매매는 일방이 즉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에 동그라며 상대방 즉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 약정에 동그라며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 낙성계약이란 말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이란 말을 빼버리면 요물계약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갑을 간에 물건을 매매할 때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할 때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 매매의 목적은 물건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어요.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고 무엇도 매매할 수 있다.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때 반대급부요. 매도인이 권리 또는 물건을 이전하면
즉 재산권을 이전해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것인데 이 대금 지급하는 것을 반대급부라 말해요. 반대급부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대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이 아닌 것은 매매 대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교환이란 것이 매매와 거의 같습니다. 교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만을 교환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인류사에 먼저 등장한 것이 계약 중에 교환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물물교환을 먼저 했었다고. 근데 그 무거운 물건들을 치고 다니려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발달한 것이 화폐입니다. 화폐가 발달하면서 그때부터는 주로 거래하는 것이 교환보다는 무엇을 하게 되었다? 매매요. 만약 매매대금,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면 교환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은 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매매와 교환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반대급부가 매매는 대금 지급, 반대급부가 금전의 하나지만 교환은 무엇이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그래서 교재가 서술이 약간 약합니다. 거기에 3, 4를 보시면 3번 매매의 반대급부는 금전의 하나다 라고 돼 있고 주식이나 재산권 이전이면 교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권 바로 앞에 금전 이외란 말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4번 보면 또 이렇게 돼 있거든. 매매의 객체는 재산권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3번에서 말하는 재산권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매매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문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은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하지 않아요. 그럼 교환의 조문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224페이지 3장을 넘기시면 제7장 교환이라고 되어 있고 법 조문이 2개밖에 안 보여요. 596조, 597조.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선다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물어본다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오지선다화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을 큰 문제를 물어볼 때 교환에 관련된 지문들이 하나 둘 올 수는 있어요. 그럼 596조를 보면 교환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기 때문에 낙성계약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그냥 재산권이 아니라 금전 이외라 되어 있습니다. 을 상호 이전할 것을 동그라미 약정이요.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 또한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약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럼 597조요. 교환은 매매와 달리 반대급부는 금전이 아니라 금전 이외의 재산권인데 교환하는 목적물이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가령 여러분이 소유하는 아파트하고 제가 소유하는 토지를 교환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의 아파트는 5억짜리고 제 토지는 4억짜리입니다.
균등하지 않다면 제가 1억의 차를 예를 들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1억을 지급하면 균형 맞죠? 예. 그 1억을 보충금이라고 말해요. 교환의 반대급부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지만 교환하는 목적물의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금전을 보충으로 하여 지급하는 보충금 지급하는 교환 계약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때 보충금은 금전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은 금전의 하나잖아요. 보충금은 금전이기 때문에 보충금은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597조입니다. 597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 금전의 보충지급을 보충금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보충금을 지급하는 보충금은 금전이지만 보충금을 지급하는 교환계약도 성립할 수 있다를 기억하고 보충금은 금전이기 때문에 매매대금과 같은 금전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정도의 지문이 등장할 뿐이지 교환을 자세히 분석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산만하게 뒤로 간 이유는 인문서라 즉 서술이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은 반대급부가 그냥 재산권이 아니라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218페이지요. 거기에 1번 성질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1월달이 되면 이런 걸 배울 거예요. 매매의 성질이요.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그런데 행위란 말이 법률행위를 말하거든요. 그중에 매매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행위란 말을 달리 무엇이라 말할 수도 있다. 채권계약이요. 그래서 거기에 1번 성질은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라고 돼 있죠. 예. 그럼 법률행위를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류는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나눌 때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지 남기지 않는지에 따라 법률행위를 분류한다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권행위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법률행위인데 달리 의무부담행위라고 말합니다. 더 줄여 의무란 말은 생략해버리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부담행위요. 그런데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 말해요. 그중에 지금은 채권행위란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다? 매매 계약 등을 말해요.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이 중요해요.
계약 등이 대표적인 부담행위, 채권행위다. 그럼 예를 든다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셋만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1월 1일 현재 매매하는 당사자가 있어. 목적, 매매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그럼 매매는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의 의사표시의 일치, 합치하고 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죠. 예. 그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주로 이렇게 매매해요.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10%가량 지급하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매매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이란 법률행위는 언제 성립했지만 1월 1일 날 성립했지만 차후 이와 같은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다, 남지 않았다. 남았기 때문에 이런 계약 등을 법률행위 중 채권행위라고 말해요. 달리 무엇이나 말한다? 의무부담행위요. 의무부담행위란 말은 2월 1일이 도래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3월 1일이 도래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채권행위를 달리 무엇이라 말한다? 의무부담행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매매계약 등은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3월 1일까지 매도인이 취득하여 재산권을 이전해 주면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요. 그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말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채권행위란 단어가 필요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는 약간 넓혀 보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좌측의 예를 끌고 올게요. 매매 계약은 1월 1일 날 성립했어요. 근데 이렇게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 본다 이 말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10% 지급하고 차후 중도금은 매수인이 먼저 지급, 선이행하기로 하고 차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이렇게 갑을 간의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예를 들어 본다는 말입니다. 이때 계약금 계약은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등의 따를 종자 종된 계약이라고 말해요. 매매 계약할 때만 계약금 계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계약이 무슨 계약일 뿐이다. 매매 계약이요. 시험에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서 물어봅니다. 실무에서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도 계약금 계약할 수 있어요. 예. 매매 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럼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주된 계약이고, 매매 계약 등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무엇이다? 종된 계약이다. 근데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만약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면 언제 성립했다고 말해야 돼? 3월 1일 날. 요물 계약이라면 매매 계약이 3월 1일 날 성립해요. 근데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 성립하는 것이다? 1월 1일.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란 말은 하지만 요물 계약입니다. 물건의 인도 등을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계약금 계약이라고. 되겠습니까? 예.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 반드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무엇이다? 계약금 계약이다. 그럼 하나는 낙성 계약, 하나는 요물 계약, 같은 계약이다, 다른 계약이다. 다른 계약이에요.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란 표현은 쓰지만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은 제가 동시에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다고. 마침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오늘 매매 계약한다고. 갑을이 오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계약금은 1월 1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 등의 종된 계약이란 표현은 쓰지만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체결, 동시에 성립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때 매매 대금은 반드시 검전이어야 하지만 검전에 한한다. 되겠습니까? 근데 계약금은 반드시 검전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검전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금전일 수도 있고 유가물 무엇일 수도 있다. 물건일 수도 있다고. 됩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법 이론상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다 아니다. 보이는 대로 읽어 주시옵소서. 매매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 없다. 금전이 아닌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이해하자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은 시험에는 잘 안 물어봐요. 매매 대금을 10억에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럼 계약금을 1억에 합의했다고.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매했다면 중도금과 잔금의 합이 무엇이 돼야만 한다고? 10억이 돼야 된다고. 편의상 반씩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계약금은 유가물,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매 대금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근데 이걸 시험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매매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매매 계약을 이행한 것이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필요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것은 매매 대금의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이행한 것이다.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반드시 동시에 체결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럼 1월 1일 날 매매할 때 갑을 간에 약정하고 약정했어. 매매대금 10억 지급하기로. 그때 매도인이 말한다고. 에이 맨입으로는 안 되지. 계약금은 한 10% 정도 주고 가셔야지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매수인이 현금을 들고 온 게 없어요. 당장은 금전을 들고 온 게 없고 사고는 쉽고 차키 던져주고 올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마침 1억짜리 차를 타고 갔어. 1억짜리 차라 물건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올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물건은 매매 대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물건으로 지급했다면 중도금 지급하면 계약금은 돌려받는다고. 물건이요. 그럼 계약금이 금전일 수도 있거든. 계약금이 금전이라면 웃기잖아. 1월 1일 날 1억 지급했어. 2월 1일 날 5억 주면 그중에서 1억을 도로 세서 돌려주면 바보들 같이 생각 안 듭니까? 그때는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어요. 실무는 주로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의 매매 대금이라면 계약금이 매매 대금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매매한 것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의 매매 대금과 일치하기로 이렇게 매매한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금을 무엇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매매 대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계약금이 매매 대금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대금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실무는 주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한다고? 계약금이 무엇이기 때문에? 금전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은 시험에 묻지 않고 다시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매매 대금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단지 계약금만을 지급한 것은 매매 계약의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필요해요. 시험에는. 그래야만 조금 있다 하는 계약금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바로 할 거예요. 되겠죠? 예. 를 이해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매매는 주로 두 문제를 물어봐요. 한 문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교재는 조문만 적어놨는데 입문 과정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문만 적어놨어요. 아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금은 조금 서술해 놨네요.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 지금부터 계약금을 이해를 해 볼게요. 이 계약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계약금의 종류, 달리 말하면 계약금의 성질은 세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때 정약금의 성질은 언제나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계약금이 해약금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 위약금일 수도 있는데 계약금이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무엇의 성질은 언제나 있다? 정약금이요. 정약금이란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매매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계약 등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금액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계약금이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언제나 정약금의 성질이 있다는 말은 정약금은 시험의 논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을 해약금, 위약금으로 나누는 기준은 특약입니다. 특약. 특약이 있다면 무엇이고 위약금이고 특약이 없다면 무엇이다? 해약금이다. 그럼 여기에 특약이란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금 천천히 할 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8주 만에 뚱뚱한 나중에 800페이지 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입문 과정부터 천천히 할 땐 천천히 하고 속도를 낼 때는 속도를 내고 그래서 입문 과정에 천천히 설명드린 것은 1, 2, 3, 4로 지나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설명해 버릴 거예요. 예. 뒤늦게 오는 분은 노력하셔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 아니고 집에 가셔서 입문 과정에 동영상 보시고 준비해서 와야 돼. 계속 똑같이 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서너 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속도로 이야기하면 지루하게 느낀다고. 우리는 이미 다 아는데 마음만 시험 치면 다 틀리면서. 그래도 마음은 그렇거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과 처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야에 맞추어서 진도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뒤늦게 오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무시한다가 아니라 늦게 온 만큼 노력 좀 하셔야 돼.
늦게 오는 분들은 머리가 좋거든. 자칭.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특약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를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매매로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매매했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그럼 1월 1일 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지급했잖아요.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1억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그럼 이 매수인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교부자 아니냐고. 계약금을 교부한 자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매도인은 무엇이라 말해? 수령자야. 그냥 매수인, 매도인 하면 되지 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고? 매매 계약할 때만 계약금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매매 계약에서 물어보지만 그래서 교부자, 수령자란 말을 쓴다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계약금 주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임차인인데 수령한 자는 임대인이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자, 수령자란 용어가 정확한 용어예요. 그럼 지금 매도인이 계약금 1억 받은 거예요. 만약 교부자가 위약하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예요. 수령자는 계약금을 무엇하면 돼? 몰수하면 돼. 이런 특약. 수령자가 위약하면 교부자에게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특약. 이런 걸 무엇이라 말한다? 특약이요. 암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교부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수령자는 이 계약금을 무엇하면 되고 몰수하면 되고, 수령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교부자에 대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특약.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가지 특약은 언제나 두 개 다 동시에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특약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이런 특약이 있다면 무엇이고? 위약금이고, 특약이 없다면 무엇이다? 해약금이다. 그럼 결국 계약금은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이제 특약은 됐죠? 네. 특약이 없다면 무엇이고? 해약금이고, 특약이 있다면 무엇이고? 위약금이고. 그럼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무엇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예. 그럼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요.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거든. 그럼 갑과 을 둘 중에 한 사람은 해약금이라 주장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위약금이라 주장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해약금이라 주장한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해. 위약금이라 주장한 자가 왜 위약금인지를 입증해야 돼요. 추정되는 자는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성격은 조금 있다 하고 큰 줄기부터. 위약금이라면 또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너무 많이 가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수도 있고 위약벌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보이네요. 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교부자가 위약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수령자가 교부자의 위약,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계약금이 무엇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그럼 1억 몰수하면 돼. 1억 몰수하면 되지. 원칙적으로 별도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더 크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별도로 더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냥 손해가 2억이에요. 그럼 1억을 손해배상으로 꿀꺽 몰수하고 또다시 손해배상을 1억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그 말이 계약금이 무엇이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다. 근데 위약벌이라면 제가 매수인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 계약금이 위약벌이라면 손해가 1억보다 훨씬 크면 1억 몰수하고 별도로 무엇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 고맙습니다. 머리는 좋다니까요. 결론이 다르니까 물어보지. 그럼 계약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무엇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이 위약금이다, 특약이 있다는 데는 다툼이 없고 한 사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주장하고 한 사람은 위약벌이라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주장하는 자는 추정되는 자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누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만 한다?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때 이 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겸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해약금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자. 그럼 결국 위약금도 해약금의 성질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지금 설명하는 이 논리는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계약금이 해약금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에 의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계약금은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정약금의 성질은 언제나 갖고 있고, 그럼 정약금은 구별이 실의가 없어. 그냥 의미 없다고. 계약금이 해약금일 수도 있고 위약금일 수도 있는데, 위약금도 무엇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위약금이라 해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계약금이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이거든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현재 법률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돼 있지만 강렬하지가 않아요. 법전 한글화 작업한다고 한자를 전부 한글로 풀어버렸어요. 근데 개인의 사견, 제 사견으로는 괜히 없앤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말이야. 한글로 풀더라도 한국말이 한자 떠나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강렬한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행에 착수 전까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말하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럼 매매계약이라면, 저와 같이 매매했다면 원칙적인 이행의 착수는 무엇이다?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 무엇이다? 이행의 착수라고. 그럼 2월 1일 전에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이 해약금이든 위약금이든 매도인 또는 매수인,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대표적인 예로 중도금을 매수인이 일부라도 지급하기 전까지 해약금,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행의 착수는 원칙 매수인이 계약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이 원칙적인 이행의 착수입니다. 예. 거기에 이행의 착수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례를 할 때 구별할 거예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것은 이행의 착수다 아니다? 아니라고. 대표적인 예로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금 신청해놨다고. 그런 게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 이행의 착수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중도금을 일부를 지급한 것은 확실한 이행의 착수예요.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한 것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고,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것은 이행의 착수인데 그 중간은, 이걸 나중에 판례를 배울 거라고요. 그 중간은 이행의 착수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착수가 아니라고 보는 판례도 있다고요. 그건 지금 입문 과정은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한다는 말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매매를 예시했을 뿐입니다. 시험에도 매매로 물어봐요. 근데 매매 계약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교부자, 수령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 교부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고? 매수인. 수령자의 가장 대표적인 자가 누구다? 매도인이요. 그럼 계약금 1억 받았다고. 지금 이행의 착수 전입니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예요. 교부자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교부자는 말만 하면 돼. 교부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있다 없다? 없어. 말만 하면 돼.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하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만 하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썰렁하게 접근하면 교부자 매수인 을이 이렇게 말해. 아이고 좋겠네. 1억 먹고 떨어져라. 저급하지만. 됐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도 매매계약이 무엇이 돼버려? 해제가 돼버려요. 특별히 더 이행할 거 없어요. 예. 근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받아먹은 자기 때문에 입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무엇 해야 된다고? 의사표시해야 된다고. 이 사례라면 매도인 갑, 수령자 갑이 매매계약을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하기 위해서는 2억을 교부자인 을에게 교부하면서 상환하면서 매매계약 안 할란다 라고 주장해야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수령자는 입만 갖고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한다 못한다. 입만 갖고란 이야기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지 않고 다음 주에 100 줄게. 매매 안 할란다. 이거 갖고는 수령자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해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그래서 썰렁하게 조동아리만 갖고 수령자는 안 돼. 교부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기 때문에 무엇만 갖고 할 수 있다고? 입만 갖고. 잘 먹고 잘 살아 하면 돼 그냥. 됐습니까? 수령자는 말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걸 무엇이라 말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말한다고. 그런데 이와 같은 성질은 어디에도 있다고? 위약금에도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 위약금이라 할지라도 이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뭐든지 이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지만 달리 무엇이라고도 말해버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그리고 인문서에 있는 가계약금 이런 거 시험 아닙니다. 거짓 가짜를 쓰는 가계약금이란 것은 참고요. 계약금 계약이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계약금이 깊이 들어가면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물어봅니다. 오히려 실무에서 우리 시험에 어렵게 안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들이 대충 강의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거래하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계약금을 모르고 거래하고 있어요. 반드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게 무엇이다? 계약금 계약이다. 전액을 지급했을 때만 이거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있거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공인중개사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것은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가짜를 쓴다고. 가계약금이요. 12월 24일 날 이렇게 매매해놓고 1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던져. 계약금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거짓 가짜 가계약금이라고. 그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 가계약금 1,000만 원 갖고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실무에서 막 하더라고요. 계약금도 아닌데. 됐습니까? 이 논리는 계약금을 전액 지급했을 때 등장하는 논리예요.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을 때. 가계약금 그 계약금도 아니에요. 돌려받는지 못 받는지는 교재에 적어놨는데 시험 아니에요. 저런 논리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왜 무성계약이기 때문에?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 그럼 입문과정은 매매는 여기까지입니다. 담보책임은 입문과정용 아닙니다. 예. 그럼 잠시 쉬다가 그럼 담보책임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디가 버렸나? 아 여기 있네. 매매계약의 목적은 물건일 수도 있고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권리에 하자가 있다면 이 물건 권리를 들고 나온 자가 누구기 때문에? 매수인이기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이나 하자 있는 권리를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말해요.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만 일단 입문 과정에서 하고 둘째 시간은 225페이지 임대차 있죠? 예, 거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